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자, 4월 달, 오늘부터, 그 다음에 앞으로 4주 동안은, 현대 소설 분야 강의를 진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이 현대 소설 부분 첫 시간이기 때문에 강의 진행 방향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하고, 그리고 나서, 강의를 이어가겠습니다. 우리가 현대 소설 부분을 생각을 하면 현대 문학 분야 전체에서도 현대 소설 부분이나 현대 시 부분이 공부를 하기가 가장 어렵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부분을 3월, 4월에 보통은 고전 시가 고전 산문, 그 다음에 현대시, 현대소설 이런 식으로 과거에 진행을 했는데 3월, 4월에 공부할 부분이 좀 시간도 여유도 있어야 되고 그래서 제가 3월, 4월에 미리 현대시 그리고 4월에 현대소설 이렇게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여러분이 여유를 갖고 현대시, 현대소설 공부를 하는 게 좋겠다라는 생각에서 그래서 미리 좀 힘들고 어려운 부분을 먼저 하고 그리고 나서 좀 쉬운 고전시가 고전산문 이렇게 하는 것이 좀 더 도움이 되겠다 싶어서 그래서 3월, 4월에 현대시와 현대소설을 먼저 하고 있습니다. 현대소설 부분은 우리가 지금 현대시도 마찬가지고 현대소설도 마찬가지인데 처음 여러분이 공부를 하려고 생각하면 좀 막연합니다. 그 막연하다라고 하는 게 왜냐하면 임용시험을 준비하고 처음 들어와 보면 어떤 작품들이 시험에 나올까 아직 정보를 모르는 상태에서는 정보를 모르다 보니까 우리가 현대 소설 예를 들면 수능 시험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보면 최근 작품들까지도 시험에 나오고 있고 그러다 보면 우리가 야 어느 부분 어떻게 공부를 해야 할지 그래서 막연하다는 겁니다. 그런데 미리 말씀드리지만 어, 이 현대 소설의 경우에도 우리 시험, 교사 임용 시험에 나오는 것은 대부분 90년대 소설 정도까지이고, 그리고 90년대 소설의 경우에도 크게 많지가 않습니다. 거의 대부분 그 이전의 소설들입니다. 가장 많이 나오는 작품은 역시 1930년대, 40년대 이 시기 작품이 거의 반 이상을 차지합니다. 시기적으로 범위가 넓지만 구체적으로 작품으로 나오는 부분은 크게 많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작년 시험의 경우를 보더라도 작년에 이문구의 관촌수필이 2015년, 2016년에 나왔다가 작년에 또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중복해서 출제가 되었고 그 다음에 이효석의 경우에도 우리가 1930년대로 비교적 잘 알려진 작가입니다. 그래서 조금 뒤에 우리가 통계를 통해서 제가 다시 설명하겠지만 나왔던 작가들에서 또 나오는 그런 경향이 많습니다. 그래서 우선 우리 자료 부분에 보면 제가 오늘 나눠준 자료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시와 마찬가지로 이 자료를 바탕으로 전체 강의를 진행을 하는데 거기에 보면 11쪽에 그 자료 11쪽에 보면 이제 전체적으로 나왔던 작가들을 모아놓은 부분이 있습니다. 이효석의 경우, 이문구의 경우, 박완서, 황순원, 최명익, 이상, 최만식, 그 다음에 조세희, 그 다음에 이청준, 김유정, 계용묵 이렇게 쭉 내려와서 전체적으로 보면 그 중에서도 많이 나온 작가들 길게 쭉 이어지는 작가 예를 들면 박태원의 경우 20번에 있습니다. 밑에서 올라온 박태원의 경우 20번에 있고 그래서 30년대 염상섭의 경우 마찬가지입니다. 쭉 길게 이어지고 있지요. 그 다음에 그 위에 김동인의 경우 역시 3번 정도 이태준의 경우 문제에서 보면 3번 나왔습니다. 김유정의 경우 역시 3번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이청준의 경우가 역시 3번 나왔고 그 다음에 최만식의 경우 지금까지 가장 많이 나왔습니다. 5번 정도 나왔습니다. 이상의 경우에 보면 역시 최만식과 마찬가지로 전체 날개만 4번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종생기가 한 번, 이렇게 해서 6번, 7번이 가장 많이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그 위에 있는 최명익, 황순원, 이효석은 또 30년대, 이문구와 박완서의 경우, 박완서가 80년대, 이문구의 경우가 6, 70년대에서 80년대까지 이어집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더라도 소설은 나왔던 작가들에서, 중요한 작가들에서 또 나오고 있다 하는 점을 많이 생각을 할 수 있고, 그래서 중요한 작가들이 지나갔다고 해서 그냥 넘어가야 되는 것이 아니고 중요한 작가들이 또 나오고 있다 하는 점을 생각을 하시고, 그 다음에 앞에서 이야기했듯이 30년대 부분에서 나오는 30년대 20년대를 포함해서 20년대 30년대 해서 일제강점기에 있는 그 작품들을 바탕으로, 그 시대의 작가들을 바탕으로 나온 문제들이 거의 6, 70%다 하는 점을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90년대 부분을 넘어가지 않는다. 괜히 최근 작품이나 이런 부분들의 경우를 공부하고 그건 방향이 잘못됐다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제가 현대 시를 할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과거에 보면 문제 나온 부분에서 그 2014년 부분이었습니다. 그때 김기택의 유리에게, 또 소설에서는 은희경의 특별하고도 위대한 연인, 책에 전혀 안 실려있던 작품이 나왔는데, 그때 보면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개개인의 감상 능력을 묻는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인식을 했습니다. 그걸 긍정적으로 인식했는데, 그러나 그 시대의 다른 분들은 뭐라고 생각을 했느냐 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 왜 이렇게 되면 공부를 열심히 했는 사람이나 열심히 하지 않았던 사람이 똑같지 않느냐, 그래서 그 문제를 냈던 사람이 좀 비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일이 있었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서 공통적으로, 대학에서 공통적으로 배우는 그 내용으로 문제를 내자라는 암묵적인 합의가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90년대, 1990년대 이후로 잘 안 넘어가는 겁니다. 그게 우리 시험과 수능 시험에서 가장 크게 차이가 나는 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점을 생각을 할 수 있다. 그래서 제가 전체적으로 지금까지 나올 수 있는 부분이 문학사 도표 부분이 있었죠. 문학사 도표 부분에서 보면 우리 현대문학사 도표가 있고 고전문학사 도표가 있습니다. 그 현대문학사 도표 부분을 보면 그 부분에서 철저하게 제가 많이 나오는 작가들, 거기에서 지금까지 나오는 작가들 대부분 거기에 포함된 작가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거기에 있는 작가들을 중심으로, 또 작품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거기에서 그냥 아무 작품이나 제시했는 것이 아니고 작품들의 경우에도 거기에 중요한 작품들을 대부분 제시를 해놨습니다. 최소한 우리가 전체 큰 흐름에서 흘러가면 이러한 작가들과 이러한 작품은 공부를 해야 한다. 그리고 최소한 이게 가장 기본이 되는 작가들이다 라는 겁니다. 거기에 해당되는 부분이 제시가 되어 있고, 제 책의 경우에도 거기에 맞춰져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일부 없는 작품들이, 물론 해마다 그런 부분처럼, 예를 들면 과거에 윤후명의 경우에 원숭이는 없다, 이 부분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그때 윤후명의 원숭이는 없다라는 것은 그 시기까지는 교과서에 안 실렸는데, 그 뒤에 이제 수능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나오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작품의 경우에는 제가 여기에는 뒤에는 그 부분을 반영을 했지만 그런 부분은 우리 책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좀 한계가 있었고, 그 나머지 부분은 이 책에 있는 내용으로 다 가능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있는 부분들이 2018년에 만든 부분인데, 그 부분과 관련 지어 보면 이효석의 산이라든지 이문구라든지 박완서라든지 최명익이라든지 이상이라든지 뒤에 있는 작가들의 대부분 작품이 이 책에 다 실려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있는 부분들이 그만큼 우리 책에 있는 부분들이 제가 책을 만들면서 중요한 작품을 엄선해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2018년에 나왔지만 기본이다, 그리고 큰 틀은 변하지 않는다, 이런 관점에서 이 책을 보면서 그걸 신뢰하고 보면 많은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그 점을 이해하시고, 우리 교재를 바탕으로 강의가 진행이 되면, 제가 이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강의가 두 방향으로 진행이 되는데, 교재 부분에서 제시되는 것은
문학사 도표를 통해서 문학사 흐름 중심으로 흐름과 유파, 그리고 이걸 통해서 작가, 그리고 작품, 이렇게 이어지는 부분으로 강의를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시에서도 마찬가지로 제가 이렇게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큰 틀에서 문학사라는 것, 문학사라고 할 때 도표 부분과 문학사의 흐름에서, 문학사 흐름에서는 항상 시대와 문학의 흐름, 이걸 함께 연관을 지으라고 했습니다. 시에서도 강조했는데 소설에서 이것은 하나의 철칙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소설의 순수 소설이 아닌 이상은 모든 소설들이 현실을 담습니다. 현실과 가장 가까운 문학 갈래가 소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철저하게 시대와 문학의 경우, 어떤 작품이든지 그 문학의 경우에는 시대 부분을 연관을 지어서 파악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를 들면 윤후명의 원숭이는 없다라고 할 때도 그 작품이 왜 이상향을 떠나서 아니면 원숭이를 찾으려고 하느냐, 뭔가 원숭이가 가치 있는 것처럼 왜 그것을 찾으려고 하느냐. 그래서 그 원숭이라는 것도 바로 뭐냐 하면 무언가 결핍된 그런 상황에서 무언가를 꿈을 찾거나 이상을 찾는 것인데 그걸 찾아가지만 실패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작품의 위에도 뭐가 있는가? 우리 문학사 도표에서 7, 80년대 맨 위에 있는 게 암담한 독재 현실이다. 그 독재 현실에 대해서 직접적으로는 제시할 수 없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70년대, 80년대 그 상황이 군사 독재였습니다. 우리가 예를 들면 지금 미얀마와 같은 그런 나라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그 당시에 총을 쏘고 이렇게는 하지 않았지만 80년대 그 전두환 정권이 그런 식으로 해서 탄생한 정권입니다. 1980년에. 그러니까 거기에서 그런 군사 정권이 억누르고 있으니까 불만이 있어도 직접적으로 표현하지 못하니까, 그래서 그걸 뭐냐 하면 이 사람들이 뭔가를 찾아서 떠나는데 떠나도 더 막혀 있다라는 그런 의미로, 그래서 돌아오게 되는 부분은 철조망이라든지 철책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고, 바로 그런 부분이 닫힌 현실, 남북이 분단된 대립되는 현실, 이런 부분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시에서도 그랬죠. 시에서도 우리가 그냥 표면적으로 보면 뭡니까, 사평역에서 이런 작품이 직접적으로는 거기에 암담한 독재 현실이다, 이게 안 드러납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그게 뭐냐 하면 그 독재 현실 속에서 모두들 침묵해야 하는 그런 상황의 의미가 있습니다. 민중들이 힘겹고 또 침묵해야 하고, 그런 부분들을 그 당시 시인들은 필화를 입을까 봐서 조심하면서 그걸 뭐냐 하면 조금은 우회적으로, 비유적으로, 은유적으로 이렇게 드러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시대를 잘 이해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소설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이걸 철저하게 생각을 해야 하고, 그리고 이런 방향으로 제가 강의를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4주 동안 진행이 되고, 그 다음에 한 주는, 마지막 부분에 해당 한 주는 보강을 하도록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5주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영상으로 이렇게 진행이 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자료를 통해서 강의 진행되는데, 이것은 뭐냐면 우리가 1, 2월에 강의 다루었던 내용이 뭐냐면 1, 2월에 했던 부분이 구성요소 중심으로, 소설이 있으면 소설 구성요소, 그래서 소설이 있을 때 소설의 구성요소 부분이 있는데 1, 2월에 우리가 이것을 다루었습니다. 구성요소 중심으로 내용이 다루어지는데, 그 부분이 자료에서 보자면 15쪽에 보면 거기에서부터 있습니다. 15쪽에 소설 일반론, 이렇게 해서 세부 내용이 있고, 그 다음에 마지막 부분에 4주까지 1, 2, 3, 4주 거기에서 보면 개별 작품과 관련되는 그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4주 부분은 제시된 작품 자체가 뭐냐 하면 17쪽에 보시면 우리 책에 일부 있는 부분도 있지만 현재 이 책에 안 실려 있는 부분 중에 중요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현상윤의 핍박이나 술권하는 사회, 그 다음에 한서랴의 과도기,
이렇게 쭉 내려오면서 이런 부분들이 뭐냐 하면 나름대로 중요하면서도 우리 책에 없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은 우리가 좀 세부적으로 더 공부를 했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90년대 작품까지 우리 책에 누락되어 있는 부분을 다 제시했고, 이런 작품들이 이 작품들을 바탕으로 해서 뭐냐 하면 앞에서 15에서 16쪽의 내용, 또 물론 여기서 있는 것은 새로운 작품이고, 그 다음에 쭉 보면 어느 부분에서 어떻게 진행이 된다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15쪽, 16쪽에 있는 그 내용들은 바로 소설 구성 요소를 중심으로 해서, 그래서 이게 두 가지 방향입니다. 하나의 방향은 우리가 뭐냐, 앞에서 문학사 흐름에 따라서 유파의 특징, 작가의 특징을 계속해서 공부를 해야 하고, 또 하나의 방향은 그렇게 하다 보면 개별 작품 자체에 대한 분석에 소홀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소설 구성 요소를 통해서 이 부분은 작품 분석 자체에 초점이 모아지는 그런 부분으로, 그러니까 이렇게 함으로써 동시에 이걸 하게 되면 소설의 감상 능력을 기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흐름에 대한 이해와 함께 이걸 통해 감상 능력을 동시에 기를 수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이 4주 강의로 제공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 강의가 구주 부분으로 이어진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9주 동안 이어지는 부분인데, 이 내용은 시에서와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래서 소설에서도 이렇게 이어지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하면 여기에서 보면 책에 있는 작품도 중요한데, 책에 있는 작품 외의 작품 중에서도 중요하거나 문학사적 의미가 있거나, 또는 수능 고등학교에서 보면 지금 고등학교 문학교과서에 새롭게 다루어지는 그런 작품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좀 낯선 부분이었는데 새롭게 책에 추가된 부분들, 그래서 의미가 있거나 추가된 부분들을 따로 뽑아서 여기에 진행을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자, 그래서 이 부분으로 하게 되면 우리가 그 소설에 대해서, 작품에 대해서 안전하게 이렇게 접근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방식으로 공부를 한다 하는 점을 참고를 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물론 마찬가지고 여러분들이 직강으로 이렇게 듣기 때문에 이 부분 뒤에 우리가 보면 매주 그 부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출문제 8개년 기출문제 특강 부분도 함께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8개년 기출문제 속에서는 우리가 각 연도에 따라서 앞에서는 현대시 부분을 했으면 오늘부터는 현대소설 문제 부분, 그러니까 기출문제 풀이는 전체적으로 하고 그 다음에 현대소설과 관련되는 부분 문제를 내서 또 그것에 대해서 답안 쓰기 부분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설 부분 이렇게 하는 부분과 답안 쓰기 내용 이렇게 강의가 진행이 되고 있으니까 그 점을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점을 생각을 하시고, 그 다음 소설 작품을 우리가 보면 소설의 경우 1, 2월에 설명했듯이 문제가 나오는 부분들은 주로 문학사 방향으로 해서 그 작품 문학사와 관련되는 내용을 묻는다든가, 그렇지 않으면 구체적인 작품 부분으로 묻는다든가 이런 부분이 될 수 있습니다. 작년에 문제가 나왔지요. 그래서 작년 문제를 생각을 해보면 소설에서 뭐가 나왔습니까? 소설에서 이효석의 산, 그리고 이문구의 관촌수필, 그 중에 관촌수필 중에 일락서산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 작품에서 보면 문제가 두 가지가 나왔는데, 거기에서 두 가지가 나왔는데 첫 번째 문제는 공동체와 관련되는 부분이었습니다. 가나 작품에서 어떠한 공동체 통합, 공동체적인 삶을 추구한다, 지향한다라고 할 때 그와 관련되는 문제, 그리고 공동체적인 것을 지향하는 것은 어렵지 않은 문제였습니다. 산의 경우에는 자연과 관련된다, 자연과 동화되는 삶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자연과 동화되는 삶이다라고 해서 소설 부분에서 그 점이 드러나고, 예를 들면 자연과 동화된다라고 할 때 제가 그 부분 속에 이미 우리가 1, 2월에 강의를 할 때 제가 그 소설 속에서는 이효석의 산 이걸 가지고 갈래와 관련되는 부분을 많이 다루었습니다. 작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산이라는 작품은 우리 강의 속에서나 여러 번 다루어졌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전체 내용으로 보면 그 부분을 제가 무엇에서 다뤘는가? 문학의 갈래에서 시적 소설이다.
가장 우리 소설 중에 시적 소설의 경향을 보여주는 것이 그 작품이다 라고 해서 여러 번 다루었습니다. 그러면서 그 부분은 소설로 되어 있지만 실제로는 작가가 그 인물이 정서를 표출하는 기능을 한다. 산 속에서 동화되어서 느끼는 정서 표출의 기능, 이런 부분으로 강의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자연과의 동화라는 걸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마찬가지인데 이문고의 관촌수필과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작품의 경우에도 우리가 산업화, 도시화 속에서 6, 70년대에 보면 그것이 70년대이기 때문에 산업화, 도시화 속에서 우리가 그 시대가 이제 점차 전통적인 것이 붕괴되어 가던 그러한 현실을 담고 있는 부분. 그러니까 거기에서 추구하는 부분은 바로 뭐냐 하면 공동체라고 했을 때 산업화, 도시화를 비판하면서 전통적인 삶에 대한 회복, 인정이 있는 사회, 너무 각박하고 그런 사회가 아니라 전통이 있고 인정이 있는 그런 사회에 대한 지향, 회복 등의 의미를 담고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4번 문제와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문학 일반론과 관련됩니다. 그것도 넓은 의미에서 보면 뭐가 되는가 하면 문학 일반론인데 문학사와 관련되는 부분, 문학 일반론, 문학사와 관련되는 그런 부분이라고 할 수 있고, 그럼 두 번째 문제는 공간의 서사와 공간의 의미 등을 묻는 문제였습니다. 그건 엄밀히 말하면 소설 구성 요소 중에 배경과 관련되는 문제입니다. 그 부분의 배경이 어떤 의미를 지니는가. 실제로 그걸 바꿔놓고 보면 문제 자체는 단순합니다. 우리가 문제를 풀어가는 데서도 공간의 서사화라고 해서 그렇게 좀 어려운 말들이 나왔지만, 그러나 우리가 1, 2월에 했던 배경과 배경의 의미 부분을 찾아가는 내용으로 설명을 하면 그 문제 자체를 풀어가는 데서는 다만 핵심 내용은 어려운 부분이 없습니다. 소설 부분은 작년에 어떻게 보면 가장 좀 쉬운 문제가 나왔습니다. 지문도 어려운 내용이 없고 우리가 지문도 좀 익숙했고 그런 부분이고, 두 작품 모두 제 강의에서 보면 제가 이런 일반적으로 1, 2월 강의에서도 다루었고, 그럼 여기에 강의에서도 다루었고, 그 다음에 문제풀이나 모의고사에서 또 다루었던 그런 작품들입니다. 그래서 작품 자체는 아주 익숙했기 때문에 그 내용을 알고 있으면 우리가 나오는 작품에 대해서 지금 이런 방식으로 공부를 하면 여러분들이 뭐냐 하면 이 작품에 대해서 핵심 내용이라든지 중요한 내용들은 다 파악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문제에 대해서 실제 시험을 치러 갔을 때 어떤 작품이 나왔나라고 했을 때 소설의 경우 줄거리만 알고 있어도 그 문제를 풀어가기가 훨씬 쉽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모르는 작품이 나왔다라고 할 때 모르는 작품이 나왔을 때 예를 들면 윤후명의 원숭이는 없다. 이 작품이 최근 나온 작품 중에 가장 우리가 좀 낯선 작품, 일반적으로 낯선 작품으로 인식이 됩니다. 근데 그런 작품이 나왔을 때는 또 문제가 어렵게 안 나옵니다. 그건 역시 그곳이라는 장소, 배경의 의미를 묻는 그런 부분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의외로 최근에 보면 이런 배경 자체, 공간이 지니는 의미, 시간이 지니는 의미는 주로 사회문화적 배경, 맥락과 많이 관련이 되고, 또 공간이 지니는 의미, 장소가 지니는 의미, 이런 부분의 경우에도 시대적 의미와 연관이 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배경을 하면서 시간과 공간이 있을 때 이 시간이 언제이고 언제이다 하면 이것이 이런 시간이 지니는 의미, 이러한 공간이 지니는 의미, 이게 가장 중요하다라고 했습니다. 1, 2월 강의에서. 그래서 이런 의미를 이해하면 작년에 묻는 문제들도 기본적으로는 이런 의미를 묻는 겁니다. 즉 관촌수필, 일락서 산에서 그 공간이 어떻게 변해가는가, 그 공간을 변하게 하는 것이 뭔가, 산업화 도시화이다. 산업화 도시화로 인해서 전통적인 것이 소멸되고 있다. 그럼 산업화 도시화와 관련되는 요소들이 뭔가, 철마라든지 철길, 해수욕장이라든지 남북난 집들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입니다. 그러니까 그러한 점을 알고 접근을 하면 문제 자체가 아주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그런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한 방향으로 보면 이러한 부분, 한 방향으로 보면 이러한 부분 문제가 나오고 있고, 매년 나오는 문제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또 그 이전에도 보면 태평천 아니 그 뭐지 모던 그 보면 신문이라고 해서 신문이라는 작품이 있었지요. 거기에 모더니티를 묻는 문제는 또 이와 관련됩니다. 그런 부분이 있었고 또 그 전에 보면 박태원의 천변풍경을 묻는 문제도 문학사 부분과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문학사가 아니면 이런 구성요소 부분으로 늘 문제를 묻는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그래서 우리가 이런 방식으로 대비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그 점 때문이다 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 방법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했습니다. 이루어지는 강의 부분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했고, 다시 자료 앞쪽에 돌아가면 현대소설 기출문제의 유형. 자, 이 기출문제의 유형은 현재 그 답안 작성 특강에서 하는 자료와 똑같습니다. 답안 작성 특강에서도 이 자료 부분을 통해서 우리가 유형에 따라서 접근하는 것이다 라고 해서, 여기서 보면 문학사 문제라든지 그 다음에 이게 지금 앞부분에 이 강의가 자료가 좀 잘못된 것 같네요. C 부분이 안 바뀐 것 같습니다. 이거 나중에 다시 바꿔서 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제시된 부분에서 두 번째 부분에서는 소설 부분이 제시가 되었는데 이렇게 해서 사회문화 맥락에 해당되는 것. 그래서 첫 번째는 관련 배경 지식 문학, 국문학 일반인데 여기에 부분이 시 부분이 들어갔네요. 소설 부분이어야 되는데 이게 지금 안 바뀐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요거는 잠시 뒤에 제가 따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작품 맥락 부분에 보면 시대 상황, 사회문화 배경에서 이 부분에서 소설에 해당되는 부분, 최근 문제, 계속해서 이 부분이 강조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19년, 16년, 15년 이런 식으로 해서 계속 문제가 나오고 있는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작품 감상 능력 부분에 보면 소설의 3번 부분, 우리가 1번, 2번 로마 숫자에서 1번과 2번에 해당되는 1번, 2번에 해당되는 것은 뭐냐 하면 문학사와 관련되는 것. 그 다음 3번에 해당되는 부분이 바로 작품의 감상 능력과 관련되는 것은 이에 해당됩니다. 소설 구성 요소. 구체적으로 구성 요소로 들어가서 주제, 구성, 인물, 그 다음에 사건, 갈등, 배경, 문체, 시점과 서술, 그 다음에 소설 표현, 소설의 형식에 관한 부분, 이러한 부분으로 제시가 되어 있죠. 그러니까 3번 부분이 문제로 자체로 가장 많은데 이 내용 자체가 뭐냐 하면 여기에 해당되는 내용이라는 겁니다. 그 다음 작자 작품 소통과 관련되는 부분이라든지 창작과 관련되는 부분, 창작이나 혹은 재구성과 관련되는 부분, 이런 부분으로 있고, 그 다음 문학 교육과 관련되는 부분, 그리고 문학 교육과 관련되는 부분은 2016년에 일부가 나왔고, 대체로 문제에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1, 2번에 있는 문학사라든지 그 다음에 유파라든지 이와 관련되는 그 부분들이 많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앞에서 보았듯이 자료 부분에서 소설 구성에서 보면 작품 분석으로 되어 있는데 구성에 해당되는 부분은 3번, 이 부분 아니면 이 부분, 이렇게 문제가 나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공부하는 이유가 문제가 바로 이런 유형이 아니면 이런 유형으로 나오기 때문이다. 그래서 우리가 이게 맞추어서 공부를 하고 있다라는 것으로 생각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 유형을 보시고 그 다음에 앞서 말씀드렸듯이 11쪽에 보면 지금까지 나왔던 작가와 작품이 다 제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보면 2번, 3번 반복되는 그런 작가도 많고, 한 작품으로만 가장 많이 제시된 것이 이상의 날개가 4번 나왔습니다. 작가로 보면 최만식이 가장 많이 나왔죠. 레디메이드 인생, 치숙 2번, 미스터 방 1번, 영로 1번, 논이야기 1번, 그 다음에 태평천하 탕류, 이렇게 해서 7번 정도가 나왔습니다. 우리 시험에 가장 많이 나온 작가가 최만식입니다.
잊힐만 하면 또 나오고 잊힐만 하면 또 나오고 그런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것은 나중에 제가 여기서 보면 이제 바로 또 지나서 우리가 보면 이효석이나 이문구의 경우 바로 그 부분이 또 나오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최소한 2년 정도는 이렇게 되어야 되는 부분이고, 그다음 박완서나 황순원의 경우 바로 재작년에 나왔지만 이런 작가들의 경우에도 또 나올 수 있는 그런 작가들입니다. 한 해가 지나갔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부분의 경우에도 구체적으로 다루진 않겠지만 중요한 작품 또 나올 수 있는 부분들은 한두 작품은 또 살펴봐야 하는 그런 작가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최근 나온 것은 좀 피할 부분은 피하면서 좀 효과적으로 공부를 할 수 있도록 그래서 다루도록 합니다. 그리고 구체적으로 다루는 내용은 12쪽과 13쪽 거기에 보면 현대소설 강의에서 다룰 주요 작품들이 있습니다. 소설 강의에서 다룬 주요 작품이다 해서 세부 내용으로 제시되는 부분, 이 흐름에 따라서 다룹니다. 이 흐름은 여기에서 보면 먼저 시대가 있습니다. 개화기에서 20년에서 해방까지 20년대 30년대 해서 쭉 이어지는 부분 해서 해방까지, 이것이 12, 13쪽에 걸쳐서 가장 많은 부분이고, 오른쪽에 보더라도 언제 기출되었다 이런 부분들이 가장 많이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의 경우가 있고, 그 다음에 해방 직후부터 이제 50년대도 있고 60년대, 그 다음에 7, 80년대 이렇게 해서 이어지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바탕으로 전체적인 흐름을 다룬다라고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앞에서 15쪽 부분은 이미 말씀을 드렸습니다. 15, 16쪽에 있는 내용, 17쪽, 15, 16, 17쪽의 그 자료는 이와 관련되는 것, 구성요소를 분석하는 사주 부분이면서 어떤 내용이 다루어지고 있나라고 할 때 그게 일반론과 주제, 구성, 인물, 사건 등등에 해당되는 이 부분들을 다른 작품을 통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부적인 부분은 거기에서 참고를 하시고, 그 다음에 뒤에 보면 기본 갈래 비교라고 해서 이 부분은 우리가 1, 2월에 제가 책에서 다루었던 내용인데, 서사 갈래와 서정 갈래, 서사와 희곡, 서사와 교술, 이 부분은 우리가 좀 수시로 생각을 해야 할 부분입니다. 그래서 시를 할 때는 안 했는데 소설을 할 때는 서정 갈래와 어떤 갈래가 있는가. 그래서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효석의 산이라는 작품은 만약에 또 나올 수 있다면 어떤 부분으로 나올 수 있는가. 작년에 문제에서 본질이나 핵심에 해당되는 내용은 다 나왔습니다. 그런데 갈래와 관련 지을 때는 이효석의 산이라는 작품이 시적 소설이라고 해서 우리 소설 중에 가장 서정갈래에 가까운 그런 소설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작품을 통해 시와 소설이 어떻게 같은가 다른가를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시면 되겠고, 또 서사와 희곡하는 부분은 최근에 보면 이청준의 작품에서 보면 자서전들 서십시다 라는 부분이 있었지요. 거기에 있는 내용을 보면 우리가 알듯이 서사와 희곡이라든지 이런 부분의 차이를 묻는 문제, 그래서 희곡인데 서사극이다 라고 할 때 그러한 부분의 특징이라든지 이러한 부분을 묻는 게 있었고, 그 다음에 서사와 교술 갈래, 수필과 소설 갈래 이런 부분의 경우에도 일반적으로 수필이 그냥 단순 생각을 드러내는 수필이 아니고 수필 중에서 사건이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작품과 서사갈래 이런 부분은 연관이 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또 1, 2월 중에 우리가 시점과 관련되는 내용, 그것도 책에 있었던 내용입니다. 그런데 나중에 우리가 시점을 보거나 할 때는 다시 한번 이 자료가 필요하기 때문에 또 여러분이 여기에서 보면 구성요소 부분에서도 시점이 자세하게 다뤄집니다. 그때 여러분이 다시 한번 보면서 자료로서 활용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강의 전체는 이러한 부분으로 이루어지니까 전체를 참고하시고, 그 다음에 앞에 있는 부분 자체에서
문제, 기출문제 유형 분석 및 주요 작품 이렇게 돼 있을 때 그 유형 분석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가 해서 유형의 경우에 큰 틀에서는 이와 관련되는 문제와 이와 관련되는 문제 이걸 나누어서 지금까지 기출되었던 부분 등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자, 이 자료 부분은 12쪽을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세부 내용에서 보면 거기에 개화기에서 보면 신소설, 그 다음에 1920년대로 이어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책 자체가 보면 신소설부터 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제시가 되어 있는 부분이 거기에 뜻이 현대소설의 흐름 이렇게 되어 있는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현대소설 작품 감상 이렇게 되어 있는 부분이 있죠. 이 부분의 경우에 우리가 이 내용을 다룰 때는 항상 기본적으로 보면 시대 부분과 물론 소설의 기본 이론은 알고 있다라는 전제하에서 이것은 1, 2월에 했던 부분입니다. 소설 이론에 해당되는 것. 그럼 시대를 알고 그 다음에 문학사 속에 시와 소설이 있는데 우리가 소설을 하기 때문에 전체 문학사와 소설 이 부분을 함께 공부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소설에서 보면 문학사 속에서 유파 어떤 유파가 있는가 하는 점, 그리고 개별 작가, 그리고 이 작가의 개별 작품 A, B, C 등등으로 이렇게 이어진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부분 중에 보면 현대 소설의 흐름이라고 해서 현대 문학사 부분이 있습니다. 72쪽부터 제시가 되어 있는 부분. 개화기에서 시작을 해서 여기서 보면 세부 내용이 시대, 그 다음에 문학 전체, 개화기라는 시대 속의 소설의 특징, 신소설, 그 다음에 역사전기문학, 목유록 계열, 대화토론체, 이 시대 유파의 경우 계몽주의 혹은 이상적 경향주의라고 해서 핵심 내용이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제시가 되어 있고 20년대 넘어가도 마찬가지입니다. 시대 다음에 문학 전체가 먼저 있고 그 다음에 소설의 특징, 소설의 유파 이렇게 해서 유파의 특징 항상 시대 부분이 있고 문학사에서 소설이 있고 그 다음에 유파의 특징이 있고 그리고 작가 작품으로 이어지는데 앞서도 이야기했는데 우리가 구체적인 문제로 나오는 부분은 이 작품이 나오는데 이 작품 자체로 하는 부분이 작품 자체의 구성요소 자체나 구성요소로 하는 부분이 뭐냐 하면 앞에서 말했던 이런 두 번째 갈래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위와 관련되는 이런 부분과 관련되는 부분의 문제 작가까지 포함하는 이 부분에 해당되는 것이 여기 첫 번째 해당되는 이 부분이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작품 자체와 관련되는 부분과 이와 관련되는 부분을 함께 다뤄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큰 틀에서 이 부분을 설명하면서 물론 개별 작품에 대한 것도 다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공부를 이 부분과 이 부분을 함께 해가야 문제를 풀 때 그 문제를 효과적으로 풀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의 경우에 제가 가장 강조하는 것이 이것과 이것을 함께 공부하라는 것이고 항상 문제가 이 자체를 낼 수도 있지만 이걸 바탕으로 이와 관련되는 이 부분을 묻는 문제가 많기 때문에 늘 이것을 함께 공부를 해가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 현대소설의 흐름이라고 해서 이 흐름을 쭉 정리를 해놓은 이 부분은 90년대까지 제시가 되어 있는데 99쪽까지 여기에 있는 게 뭐냐 하면 앞서 이야기했죠. 시대가 있었지요. 문학사에서 문학 전체와 소설 그리고 유파 이 부분까지가 앞에 보면 현대소설의 흐름에 있다. 이런 현대소설의 흐름을 간단하게 정리한 게 뭔가
이게 문학사 도표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 내용은 1파까지가 좀 많은 내용인데 이 내용을 정리한 게 우리 문학사 도표입니다. 문학사 도표에서 보면 여러분이 보면 그 소설사 부분에서 맨 위에 빨간색으로 되어 있는 것은 사실주의 계열, 중간에 있는 것은 모더니즘 계열, 그 다음에 아래에 있는 것은 순수소설 계열, 이렇게 되어 있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으로 제시되어 있는 부분, 문학사 도표에서 제시가 되어 있다라고 할 수 있고, 그 다음 작가와 작품은 우리가 책에 구체적으로 들어와서 예를 들면 2인직이다라고 할 때 2인직의 경우 102쪽에 있습니다. 2인직의 경우 102쪽에 보면 앞에 2인직 되어 있고 작가의 특징, 주요 작품, 항상 앞쪽에 작가의 특징이 2인직의 경우에 먼저 있습니다. 작가의 특징이 있고 이 작가의 특징이 뭐라고? 작가라는 겁니다. 이 특징을 이해하고 그 다음에 개별 작품을 본다 라는 의미. 그래서 이것은 주는 이광수로 넘어가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느 작가나 마찬가지인데 121쪽에 이광수의 경우에도 작가의 특징이다라고 해서 초기에는 개화 사상을 바탕으로 민족주의, 30년 농촌 계몽의지, 전통을 부정했고 친일적 태도를 보인다 라고 해서 이런 작품들이 있는데 이광수 작품은 주로 무정 부분이 우리 시험에 많이 나왔습니다. 그 최초의 근대소설이라는 문학사적 위치가 있다 보니까 무정의 경우도 3번이나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이광수 부분도 생각을 할 수 있고, 그래서 특히 우리가 작가 중에 작품 수가 많은 작가들이 있죠. 현진건, 최만식, 이상은 많지는 않지만 한 작품으로도 잘 알려져 있습니다. 염상섭, 이런 작가들의 경우에 우리가 보면 어떻게 보면 그런 부분, 일부 박태원까지 포함을 하면 염상섭이나 최만식이나 이상, 박태원 이런 작가들이 우리 시험에서 보면 아주 많은 비중을 차지합니다. 계속해서 돌아가면서 이렇게 많이 나오고 있다는 점을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의 경우에는 작가도 반드시 알아요. 그 작가 특징을 알면서 개별 작품을 알면 훨씬 작품에 접근하기가 쉽습니다. 그 개별 작품에. 왜냐하면 이 작가의 특징이라는 것은 뭐냐? 작품의 특징을 다 모아놓은 것이 작가의 특징입니다. 그러니까 이 작가의 특징을 미리 안다는 것은 그 작가 전체에 적용되는 원리를 아는 겁니다. 그래서 그 작품을 이해할 때 작가의 특징을 가볍게 생각하지 말고 우리가 예를 들면 시를 공부할 때 김소월 시인의 특징, 한용운 시인의 특징, 이육사 시인의 특징, 백석 시인의 특징 전체를 먼저 알고 개별 작품을 접근하니까 작품 분류도 쉽고 많은 내용을 축약해서 빨리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소설에서도 그런 원리는 똑같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한 점을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앞쪽에 신소설 부분으로 보면 여기 2인직의 신소설 부분이 있습니다. 자, 신소설 들어가기 전에 우리가 이 부분에서는 문학사적인 흐름에서 우리가 잘 알듯이 고전소설이다 라고 했고 그 다음에 신소설이다 라고 하고 그 다음에 최초의 근대소설이다 라고 해서 이 흐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고전소설이다 라고 할 때 고전소설 중에서도 이런 영웅소설 계열이라든지 아니면 이런 계열들이 있고 판소리 소설의 계열이 있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똑같은 고전소설이면서도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조금 더 전통적인 의미의 소설에 가깝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판소리계 소설의 경우에 가장 크게 차이 나는 점은 뭐냐? 영웅소설은 인물이 영웅적 인물이고 흑우적인 내용이 훨씬 더 많다는 겁니다. 판소리 소설에 오면 인물이 일상적인 인물로 바뀝니다. 일상적인 인물로 바뀌고 생활 속에서 있을 수 있는 부분 또 실제 현실의 반영 이런 요소들이 두드러지는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영웅소설이나 판소리 소설의 경우 우리가 영웅소설에서 소설에서 보면 기본적으로 주제 그 다음에 구성 인물 사건 배경
시점이라고 할 때 이런 부분, 판소리 소설도 마찬가지입니다. 거의 비슷한데 영웅소설과 판소리 소설 부분에서 많이 다른 것은 인물 부분에서 많이 다르다. 영웅적 인물과 일상적 인물 이렇게 다르다 하는 점. 두 번째는 현실 반영 요소. 이런 부분의 경우 현실 반영 요소가 적지만 이 부분의 경우 세계의 측면에서 현실 반영 요소가 두드러진다. 그런 점에서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제 보면 주제가 표면에 드러난다든지 주제가 권선징악이라든지 이런 건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구성이라고 했을 때 구성 이야기 전개 시간 순서 위주로 이어진다든지 인물은 영웅적 인물 일반적 인물 사건의 경우 사건도 보통은 평면적인 사건의 전개 부분으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다음에 배경의 경우 영웅소설은 좀 환상적인 공간이라든지 아니면 비현실적인 그런 세계 부분이다. 시점은 주로 전지적 시점이다. 판소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주제, 구성, 인물은 다르다라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사건은 조금 일상적인 사건입니다. 이게 영웅적 사건이라면 일상적과 관련되는 사건. 배경은 또 국내 부분이고 조금 현실적인 부분이 있고 시점은 똑같습니다. 전지적 시점으로. 이런 것이 일반적인 부분이라는 겁니다. 이런 부분에서 조금 발달했다라고 하는 게 뭔가 우리가 나중에 고전소설을 하게 되면 고전소설과 신소설 사이에 오는 작품이 채봉감별곡이다라고 해서 이 부분은 고전과 신소설 사이에 옵니다. 그래서 중간적 위치를 차지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언제든지 우리 시험에 나올 수 있는 작품입니다. 그래서 제가 강조하고 있는 부분인데 여기에서는 제시되는 인물도 일상적인 인물이면서 오히려 판소리 소설에 가깝습니다. 일상적인 인물이면서 여기에서 보면 우연적 사건이 이 부분이나 우연적 사건이 많습니다. 근데 우연적 사건보다는 실제 우연적 사건이 많이 배제가 되었다. 그래서 우연적 요소가 적다. 그리고 해결의 경우에도 현실적 해결을 추구한다. 천상계가 돕는다든지 이런 것이 아니라 현실적 해결을 추구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현실적 해결을 추구하기 때문에 이 작품이 고전소설에서 신소설로 넘어온다라고 할 때 이러한 의미를 지닌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있고 내용 면에서도 뭐냐 하면 여기에 담겨 있는 것은 자유연애 그리고 가부장제에 대한 비판 가부장제 무조건 아버지 말을 듣는 것이 아니라 가부장제에 대한 그러한 비판의 의미를 지니는 내용이 많습니다. 내용도 근대적이다. 그래서 우리가 보면 고전소설에서 이렇게 채봉감별곡 그 다음에 이렇게 신소설로 이어진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신소설로 이어지면 우리가 큰 틀에서 주제, 구성, 인물, 사건, 배경, 시점 하면 주제의 경우에는 뭐가 되는가? 앞에서 권선징악이나 이런 부분에서 주제에서 근대적 요소, 문명개화, 또 자유연애, 그 다음에 독립 등등 문명개화라든지 우리가 우리 그 국내 현실에 대한 인식 이런 내용을 많이 담고 있는 부분이다. 그래서 근대 소설이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구성의 경우에도 서술 역전이 있다든지 이런 부분도 함께 나타납니다. 평면적인 구성에서 서술 역전 과거 현재가 뒤바뀌기도 하고 인물도 일상적 인물입니다. 사건의 경우에도 우연적 사건이 배제되고 일상적 사건이다. 배경의 경우에도 당대 현실과 관련이 있는 부분 현실과 관련이 있는 배경으로 시점의 경우에는 여전히 전지적 시점으로 이렇게 제시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부분에서 보면 보통 고전소설 일반에서 신소설로 넘어온다라고 할 때 이런 차이 부분을 묻는 것이 과거에는 아주 강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런 부분의 경우에도 언제든지 고전에 해당되는 부분에서 신소설 혹은 고전에 해당되는 부분에서 근대소설 이후의 소설과 비교하는 형태로 문제가 나올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이후의 소설은 신소설 혹은 근대소설에 준해서 보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을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 이 중에 여기서 보면 문체 부분에서 문체라고 할 때 시점 문체가 있는데, 여기에서 보면 이때는 뭐라고 합니까? 문체가 문어체이다. 문어체라고 해서 라로 끝나는 형태, 라로 끝나는 형태 부분으로 됩니다. 체본 간별곡도 똑같습니다. 여기서 문체로 오면 뭐가 나타납니까? 문어체와 구어체가 함께 나타난다라는 점.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라로 되기도 하고 니은다의 형태로 다로 끝나기도 하고, 그리고 이런 부분에서 문체가 발전된 형태를 보여줍니다. 그럼 신소설이라고 할 때 우리가 큰 틀에서 먼저 이해해야 되는 것이, 현대시를 할 때 신체시라고 할 때 신체의 의미, 신체가 뭐냐? 라고 할 때 신체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였습니까? 무엇을 신체라고 했습니까? 신체의 핵심이 뭐라 그랬죠? 정형성의 탈피. 그러니까 과거에 정형성이 있었는데 정형성의 탈피, 그게 바로 신체라는 겁니다. 그래서 형식면에서 정형성이 탈피되었고 내용면에서 문명계화. 그러면 신소설이라고 할 때 이 새로움의 의미는 뭡니까? 새로움의 의미. 여기도 신이다라고 할 때, 고전과 다르다라고 할 때 내용면에서는 뭐냐면 문명계화, 근대와 관련된 문명계화, 내용에서는 문명계화이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내용면에서 문명계화. 그 다음에 소설 구성요소와 관련되는 부분에서 보면 내용면에서 문명계화, 인물면에서는 일상적 인물, 그 다음에 문체에 들어왔을 때는 문어체와 구어체가 함께 나타난다. 구어체를 우리가 언문일치체라고 합니다. 문어체와 구어체 혹은 언문일치체가 함께 나타난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부분, 요거 문어체 부분은 중요하기 때문에 다시 한번 설명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있고, 그 다음에 사건 면에서도 우연적 사건이 배제가 된다. 앞에서 이미 이야기했습니다. 우연적 요소가 점차 배제가 되기 시작한다. 물론 완전히 배제가 되진 않지만 신소설에 오면 고전보다는 우연적 사건이 배제가 되는 부분, 이런 부분이 새롭다는 의미라는 겁니다. 새롭다의 내용은 뭔가? 바로 내용면에서, 주제면에서 근대적인 요소, 과거의 충효 열에서 벗어났다는 겁니다. 그리고 인물면에서 일상적인 인물이다. 그 다음에 문체면에서, 형식적인 문체면에서 뭔가 언문일치체도 함께 나타나고 있다. 그리고 우연적 사건이 배제가 되었다. 그래서 이것이 신이라고 할 때 새롭다라는 의미입니다. 새롭다라고 할 때 그 점을 우리가 반드시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신소설이다라고 할 때 신체시에도 신체의 의미가 뭔가, 여기도 신소설의 의미가 뭔가,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고전에 비해서 새로운 것이다 라는 것은 큰 틀에서 우리가 반드시 이해를 하고 있어야 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럼 여기서 근대소설로 이어진다 라고 할 때 최초의 근대소설 하게 되면 우리가 이광수 무정을 이야기합니다. 무정의 경우, 무정에서 보면 이런 부분에서 역시 마찬가지인데 근대적 요소를 지니고 있고 또 일상적인 인물이 나온다라든지 이런 부분은 그대로 이어봤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문어체 부분에서 문어체와 여기도 구어체도 동시에 나타난다 하는 점, 문어체 구어체도 동시에 나타나고, 그 다음에 우연적 사건이 배제된다라고 했지만 우연적 사건이 아직도 남아있었는데 이런 우연적 사건이 배제되는 부분, 이런 부분들이 더 강조가 된다는 겁니다. 배제되는 부분이 더 강화가 된다라는 점. 그래서 이런 부분이 되겠는데, 근대적 요소 부분과 일상적 인물을 통해서 드러나는 부분이고, 그래서 이 부분에서 뭐 신소설이나 근대소설 부분에서 신소설의 경우에는 주제를 제시할 때 계몽주의적 성향이 더 강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현실에 완전히 바탕해서
어떤 주제를 전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이인직의 혈의 누를 보면 어떤 뚜렷한 근거가 없이 그러한 부분을 이뤄낼 수 있다. 그래서 우리가 예를 들어서 구한세라는 인물이 우리나라와 일본과 만주를 합쳐서 한 나라를 만들 때 바로 우리가 주체가 되어 그렇게 만들어 간다. 이런 내용은 우리가 식민지 상황에서 있을 수도 없는 내용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좀 그 꿈 자체가 현실에 바탕하지 않았다. 그래 이상적이라고 합니다. 그런 특징을 보여주는데 이런 부분에서 두 가지가 그런 면에서 유사하지만 그래도 이광수 무정이 오면 이것이 좀 더 나아졌다라는 의미에서 우리가 최초의 근대소설, 장편이면서 최초의 근대소설이다 라고 합니다. 시로 비하자면 이것은 뭐라는 겁니까? 최초의 자유시와 마찬가지입니다. 최초의 자유시라는 것이 최초의 근대시라는 의미와 똑같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최초의 자유시는 명확하게 아직 정하지를 못했다 그랬죠. 그런데 소설에서는 이광수의 무정으로 보자라는 것이 정해져 있습니다. 시에서는 그것이 명확하게 자유시 무엇이다라고 정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소설에 정해져 있기 때문에 이게 3번이나 시험에 나왔다라는 것은 바로 그런 요소가 있기 때문에 이게 3번이나 시험에 나왔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한 의미를 지니면 좋겠고, 그런데 이광수 무정에서 이어서 김동인에 와서야 문체면에서는 이 작품의 경우 문체에서는 아직도 문어체, 구어체로 나타나고 있었는데 김동인 이후에야 문체면에서는 완전한 어문일치, 완전한 구어체이다. 어문일치라고 이것이 완전하게 확립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과거에 보면 김동인이나 염상섭이나 그 뒤에 이어지는 작가들인데 이런 작가들에 와서야 완전한 어문일치가 이루어진다. 자, 그래서 이 부분이 문체면에서 문체가 형식에서 중요한 부분입니다. 우리가 신소설이라고 할 때 고전에서 벗어나는 특징을 보여주는 것, 바로 문체면에서 중요한 부분이 하나인데 이런 신소설에서 문어체, 구어체가 함께 나타나서 새로운 면이 있었고, 그러나 완전하게 문체면에서 어문일치가 아니었는데 이광수의 무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최초의 근대소설이라고 했지만 어문일치 가까워지긴 했는데 완전하게 어문일치 혹은 완전하게 구어체가 되지 않았고, 완전한 구어체는 뭐냐, 이런 김동인이나 염상섭에 와서야 이루어졌다 라고 하는 것이 이 흐름의 특징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큰 틀에서 앞으로 이제 신소설 부분부터 다루게 될 텐데, 그때 신소설의 경우에 고전과는 이런 특징이 있고 신소설 전체를 두고 보더라도 앞서 말씀드렸던 이런 특징이 있다라는 것을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나중에 우리가 고전소설에서 이 부분까지, 마지막에 이 부분까지를 다룹니다. 고전소설에 우리가 쭉 이런 내용을 다루어서 이 부분까지를 다루게 되는데 그래서 이 작품의 경우에도 고전에서 잘 기억할 작품 중에 하나이다. 왜냐하면 이 작품에서 나름대로 이 가치라든지 이런 부분이 나름대로 있는 작품이기 때문에 언제든지 이것도 낼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앞에 부분이 많이 나왔지만 이 작품의 경우에는 나올 수 있는 부분이어서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잠시 쉬었다가 이인직 작품부터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